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들 퇴직금 50억 원 의혹 등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열릴 예정인데요. 50억 클럽 의혹을 비롯한 검찰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사건 사고 소식 두 분과 짚어봅니다.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이 이게 청탁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처음에는 사실 뇌물죄로 이거를 아마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검찰이 뇌물죄보다는 알선수재 쪽으로 좀 방향을 틀어서 알선수재 혐의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이유는 아마도 뇌물 같으면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고 혜택을 주거나 특혜를 줬을 경우가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데 네. 이게 직무 관련성이 상당히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김만배 씨 화천대유 실제 소유자 이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곽상도 전 의원에게 돈을 줬다라고 하는 부분이 뇌물을 줬다라고 하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기각이 됐잖아요. 나중에 이제 집행이 됐지만. 네. 그래서 이게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또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검찰 입장에서는 알선수재로 일단 문제를 제기하고 이걸 통해서 구속을 하고 수사를 계속 해나가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알선수재라 하면 이제 이런 거죠. 이 그 화천대유가 참여했던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이 함께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에 사업 시행사로 신청을 하면서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그때 이제 곽상도 전 의원에게 부탁을 해서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계속 있으면서 컨소시엄이 성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이게 이제 검찰의 주장입니다. 네. 그걸 곽상도 전 의원이 받아들여서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계속 있어서 신청될 수 있도록 도와준 그 혜택으로 본인의 아들에게 50억이라고 하는 퇴직금을 줬다라고 하는 게 지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이제 알선에서 수재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고 이 부분이 이제 검찰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 이유로 이제 뇌물죄가 아니라 알선수재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이 된 거다. 이렇게 교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곽 전 의원은 저의 무고함을 법정에서 밝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열리잖아요. 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곽상도 의원 측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을 받았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 연관된 사람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수사 결과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도 없고 무고하다 이렇게 다툴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결국 영장 실질심사에서 범죄의 소명이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을 들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는데 범죄의 소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본다면 녹취록이 있습니다. 지금 정회계사가 이제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배 기자하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런 대화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곽상도에게 직접 주면 이거 문제가 되니까 아들에게 배당하는 형식으로 하자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제 돈을 전달하려는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고 증거 능력을 가지는지에 따라서 입증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으로는 또 남욱이나 여러 가지 관련자들이 50억 클럽이 실제로 존재한다. 6명이다, 7명이다. 그중에 2명은 이제 전달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들이 얼마나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신빙성을 가지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50억이라는 것이 뭐 산재보상금이든 퇴직금이든 정당한 이익의 대가라고 했다고 한다면 사실 곽상도 의원 측에서는 법원을 설득할 만큼 이게 합리적인 수준의 금액이고 이런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들을 이제 납득할 만한 변호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녹취록이 존재하고 또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특수한 지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던 지위에서 아들에게 과도한 금원이 지급된 것은 알선수재의 대가로서 어떤 청탁을 하고 받았다라고 볼 여지가 높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최 교수께서는 영장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리적 치열한 법리 논쟁이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이제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은행에 정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정황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한계가 있을 거고 그래서 구속을 하려면 어쨌든 법원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증거가 검찰로 제시되느냐. 우리가 지금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내일 그 영장 실질 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내놓을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관련된 서류라든지 아니면 두 사람 사이에 오갔던 어떤 문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명확하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다 모든 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네. 선고파이 발부될 거다 안 될 거다 이걸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근데 서로가 치열하게 법정 공방을 하겠다고 하니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르면 내일 그 결과가 나오니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이른바 50억 클럽 인물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게 이 곽 전 의원이 처음이잖아요. 앞으로 이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가 더 속도가 날 것 같은데 향후 수사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분기점은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라고 저는 봐요. 만약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구속이 된다. 그러면 속도가 많이 붙겠죠. 그리고 네.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에도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법원이 어느 정도 증거를 가지고 곽상도 전 의원이 화천대유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아니면 알선수재 혐의로 돈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입증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판결이야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지만 네. 그런 상황이 나오면 다른 50억 클럽의 실존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게 곽상도 전 의원을 통해서 처음 발견이 됐고 그와 연관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그걸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 화천대유가 이런 방식으로 본인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아니면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행동을 하게 했다고 하면 이게 곽상도 전 의원 한 사람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만약 그런 금액이 비슷하게 지급이 됐다고 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곽상도 전 의원의 신병 확보가 된다고 하면 검찰 입장에서 상당히 수사의 속도가 붙고 또 수사의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곽상도 전 의원의 영장이 이제 기각이 되면 다른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알선수재라든지 뇌물로 이걸 처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즉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다른 사람이 처벌이 가능할까? 그래서 결국은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구속영장 청구가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 검찰의 수사에 탄력을 붙을지 아니면 장벽에 바로 막힐지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어떤 분수령이 되겠네요. 예. 예. 또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 끝에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혐의가 무려 8개나 적용이 됐더라고요. 어떤 혐의인지 변호사께서 짚어주실까요? 최소 5개월간 지속적인 괴롭힘, 그러니까 스토킹 행위가 있었다라고 이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5개월간 10차례나 가까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주거에 침입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주거에 침입을 했을 뿐만 아니라 네. 보복 협박, 어떻게 하겠다라는 협박죄, 특히 상해죄, 그리고 특수 감금행위죄,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 그리고 가장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살인죄가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일반 살인죄와 비교했을 때 특가법상 보복살인죄는 고소를 했거나 내가 어떤 증언을 했다라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 살인을 하는 경우에는 보복이 추가돼서 네. 형이 더 높습니다. 일반 살인죄가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고 한다면 보복 목적을 가졌을 때는 10년 이상으로 이제 하한이 굉장히 2배로 오르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랜 기간 스토킹 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끝이 또 이런 강력범죄, 살인죄로 기결이 된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한형을 예상할 수 있고요. 그간 했던 행위들 모두에 대해서 8개 범죄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네, 김병찬 씨는 결국 살해를 한 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경찰은 이게 우발적인 게 아니라 보복살인죄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복의 성격이 있었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데 그 판단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계획적이라고 본 이유 중에 하나는 피해자가 이제 스토킹으로 신고를 하고 접근 금지 조치들이 내려지자 이 사실을 알고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특정한 흉기들을 검색하고 이 흉기들을 이제 사용했을 때 본인 손이 다칠 우려가 있어서 이걸 보호하는 방법까지 이제 와. 검색을 했다라고 한다면 네. 철저하게 처음부터 흉기까지 준비했던 보복 목적의 살인이라고 이제 본 것이고요. 네. 더군다나 이게 이례적으로 이제 찾아왔거나 뭐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 번 협박 행위를 하다가 끝끝내 살인까지 이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우발적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게 수사기관의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해자가 김병찬 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 5달을 시달려 왔는데요. 또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계속 경찰에 뭐 신고도 하고 도움도 요청하고 했는데 결국 보복 살인을 당했기 때문에 경찰의 대응에 대한 아주 비난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에 경찰이 대책을 내놨다고요. 긴급 응급조치 불이행죄
이거를 새로 만들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접근 금지 같은 경우에 접근 금지를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5번이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잖아요. 그래서 네. 경찰이 내린 게 뭐냐면 접근 금지 하지 마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도 접근 금지 명령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남성이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0m 이상 100m 안으로 접근하면 안 되도록 이미 조치가 내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성은 그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네. 아무도 그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접근 금지 불이행을 했을 경우에 현재까지는 과태료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토킹을 당하고 있거나 정말 위협을 당하고 있는 여성 입장에서 그 사람의 네. 접근을 좀 차단해 주세요라고 요청해서 경찰이 그런 접근 금지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실효성이 없는 이유는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거죠. 과태료. 그렇죠. 예. 과태료 처분만 하니까 제대로 안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어. 이걸 좀 상향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과태료만 하는 게 아니라 접근금지 명령을 어겼을 경우에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 구치소에 당분간 예를 들면 좀 감치를 하든지 아니면 좀 그 격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겠다. 아니면 형사처벌로 강하게 처벌해서 접근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네. 처벌이 크다고 하는 부분을 명시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실효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요 실효성이 없어요, 사실. 어겨도 과태료 조금 내고 끝나버리는 상황이라고 하면 누가 네. 접근금지 명령 이거 제대로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제대로 된 실효성을 높이겠다 하는 것이 경찰의 발표인데 그것도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는 네.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 즉 이런 그 스토킹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사랑 싸움으로 치부하거나 그냥 뭐 적당히 합의하고 넘어가세요 이 정도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경찰이 개입을 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관계없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분들한테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경찰이나 공권력의 개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저희는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3살 아들을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의붓 엄마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1년 전에 정인이 사건이 좀 떠오르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교수께서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안타깝고 화가 나고 정말 정인이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오는데 그런 비슷한 일이 또 생긴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보면 3살 아들을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이 계모라는 분이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육아 스트레스로 상습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결혼할 때 아이가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양육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그걸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일 있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주변에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정말 그런 스트레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 상습적으로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3차례 명확한 범행에 특정이 됐는데 평소에 밥이나 또는 밥을 안 먹는다거나 잠을 잘 안 잔다는 이유로 체벌을 했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체벌을 하게 돼서 아이가 정말 이렇게 이 끔찍한 일을 당할 정도로 때렸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랄까요 말 안 들었을 때 야단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야말로 아이가 이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 있을 것을 인지하고도 저는 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정은이법에 좀 그때 당시에도 국민적 분노가 컸지만 네. 이런 범죄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 특히 엄마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엄청난 어떤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범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3살배기 아이가요. 겉은 아주 멍투성이었고 또 부검을 해보니까 내부 장기가 망가져 있었다고 해서 더 안타까운데 경찰이 이 의붓 엄마에게 적용한 혐의가 아동학대 살해죄입니다. 이게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라고요? 어떤 법입니까? 아동학대 치사죄보다 더 법정형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아동학대 치사 때는 학대까지는 고의가 인정이 되지만 죽음까지는 이제 고의가 없었다고 치사죄로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인데 네. 이 사건도 마찬가지고 정인이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때리면 학대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살해죄라는 것이거든요. 일반 아동학대 치사는 5년 이상이라고 한다면 살해죄는 7년 이상이기 때문에 더 엄중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수사기관에서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네. 가격한 방법은 구체적으로 본인이 진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어떻게 때렸는지 말하지 않고 있지만 범행 현장에는 이제 부러진 식탁 의자 등이 발견이 됐고 부검 결과 이
강한 가격에 의해서 대장이 파열됐다라는 결과는 정말 아이에게는 끔찍한 외압을 가진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에 이르렀다 추정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고요. 중요한 건 또 포렌식 결과 지인과의 이제 대화들이 이제 확인이 됐는데 네. 이 아이를 둘러싼 힘든 신경들을 이제 토로를 했는데 그 내용은 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서 경찰은 적어도 이게 학대로 그치지 않고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고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아동학대 살해죄가 그러면 최소 7년 이상, 징역 7년 이상이 내려지는 그런 제목이라고 말씀 주셨고요. 이분 엄마는요, 학대는 인정을 하면서도 아이가 사망한 날에 자신은 술에 취해 있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친아버지는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경찰은 친아버지도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를 한 상태고요. 그러면 이들 부모는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일단은 지난 10월부터 이제 가정보육에 들어가면서 외부인들 눈에 띄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학대가 얼마나 있었는지 알려질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 3차례 정도만 이제 특정이 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친부가 사건 당일 사망한 날은 현장에 없었지만 그 전에 학대 행위는 알 수 있었고 이것을 방치했고 막지 않았다라는 방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어 보이고요. 네. 이 계모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 살해죄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어떤 포렌식 결과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다만 양형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사형해야 된다, 무기징역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고 또 정인이 사건 때는 1심에 또 굉장히 중한 형벌이 나왔지만 네. 항소심 과정에서 감형이 됐었거든요. 1, 2심, 3심까지 가는 걸 봐야 되겠지만 뭐 중형 피할 수 없어 보이고요. 더군다나 우리 정인이 사건 이후에 다시는 이런 피해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촘촘하게 더 사회적 경각심을 가지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또 재발됐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용서해주기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런 아동학대 사건 정말 그만 보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 전하게 되네요.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이슈큐브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